고려 왕비실록. 역사 교과서에까지 서술된 역사 속의 로맨스. 노국대장공주. 고려 공민왕의 정실 왕후인 노국대장공주는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원나라에서 고려로 시집온 왕비들 중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왕비입니다. 노국대장공주는 본명이 보르지긴 부다시리인데 산스크리트어로 부다시리는 붓다와 같이 성스러운이란 뜻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으로 한자어를 우리식대로 읽어 보탑실리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최종 결정된 공식 시호는 인덕 공명자에선 아니의 노국대장공주였으며 보통 이 시호를 줄여 노국공주나 노국대장공주라고 부릅니다. 고려사 권 89 얄전 권제의 후비 공민왕 후비 휘의 노국대장공주 부다시리 공주가 공민왕과 혼인하고 고려에 입국하다. 공민왕의 후비 휘의 노국대장공주 보탑실리는 원의 종실 위왕의 딸이다. 공민왕이 원에 있을 때 북정에서 친형하니 원에서 승희공주로 봉하였다. 왕이 즉위하자 그와 함께 고려로 돌아왔고 불을 두어 수공부라 하였다. 노국대장공주의 결혼 이전 기록은 남겨진 것이 적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어려운데 중국 원사에는 노국공주가 여럿 있어도 아버지가 다르게 나와 공민왕의 아내 노국공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20세기에 편찬된 신원사에는 공주가 제27대 충수광의 계비 조국 장공주 금동의 아버지 위왕 아무케의 딸이라는 기록과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위왕 아무케는 원 세조 쿠빌라이 칸의 손자이자 친김 황태자의 차남이었던 다르마발라가 장성하자 원세조가 자기 궁인이었던 곽씨를 그에게 내주었고 곽씨가 다르마발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위왕 아무케의 장남 아루는 지순 원년에 서정왕에 봉해졌고 서쪽의 섬서를 지켜서 차남인 베이르 테무르가 아버지 아무케의 위왕 자귀를 물려받았습니다. 위왕 아무케는 제3대 원 무종 카이산 칸과 제4대 원 인종 아유르바르바다 칸의 이복형인데 원사에 의하면 충수광 11년인 1324년에 죽었다고 나와 그녀는 위왕을 이어받은 차남 베이르 테무르의 딸로 여겨집니다. 위왕 아무케는 궁인 곽씨 소생으로 이복 동생인 원 인종이 재위할 때 고려의 탐나로 유배되었고 곧 대청도로 옮겨졌으며 충수광 5년 모반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충수광 11년에 소환되었지만 곧 죽었습니다. 또 그의 차남이었던 위왕 베이르 테무르도 1353년 하남의 홍건적을 토벌하러 갔다 술을 마시고 대비를 소홀히 해 반군에게 잡혀 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튼 노국대장공주는 조부였던 위왕 아무케를 볼 때 원황실의 반개 공주 정도의 신분이었는데 공민왕은 세조 쿠빌라이 칸의 현손 그녀는 내 손으로 사촌 사이에 결혼한 셈이 됩니다. 충정왕 1년인 1349년에 충수광의 삼남 강릉대군 왕전과 혼인했고 처음 고려로 올 때는 승희공주로 원나라에서의 장령법을 고려할 때 노나라 땅 일대에 있는 승지역을 탕모급으로 두고 있었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남편 강릉대군도 조건이 좋은 상대는 아니었는데 그는 형인 충혜왕 2년 12세의 나이의 충혜왕의 친동생으로서 원나라의 불려가 대원자라 불리며 후계자로 주목받았습니다. 부왕 충수광이 윤택에게 강릉대군을 부탁한 것을 볼 때 충혜왕 이후 왕위 계승자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폭군이었던 형이 계양현으로 유배가던 도중 죽고 조카인 충모광이 8세의 나이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군의 자질이 보였던 충모광이 12세의 나이에 요절하자 왕전은 또 다른 조카인 충모광의 이복동생 충정왕과 경쟁했는데 왕전의 생모 덕비 홍씨와 이재현이 왕전을 추대하려고 했지만 다시 어린 조카에게 밀렸습니다. 두 번이나 조카에게 밀려나 충정왕이 일찍 죽지 않는 한
왕전은 군주가 되기 요원해 보였기 때문에 보르직인 부다시리와의 혼인은 왕전에게 있어 차기 왕위 계승 자격을 얻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결혼으로부터 2년 뒤 1351년 원혜종이 충정왕을 폐위시키고 강릉대군 왕전을 고려의 제31대 왕위에 올리면서 승희공주 부다시리는 고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친정인 위왕부의 쇠락한 상황을 봤을 때 공주와의 결혼 자체만 놓고 보면 원황실 내에서 그렇게까지 대단한 세력을 끌어모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정략 결혼이었지만 강릉대군은 오래 원나라에 머물러 여러 황족 여성들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며 아버지 충수광의 제2비 조국 장공주가 노국 대장공주의 고모인 것도 인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의 왕비로 사는 노국 대장공주. 노국 대장공주는 원나라의 왕녀 신분이었지만 공민왕의 개혁 정치나 반원 정책을 적극 지지해 공민왕의 정치적 동반자나 다름없었으며 후대까지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원나라에서 세력은 미약했어도 엄연한 공주 신분이라 원나라를 등에 업고 있던 부원배와 반공민왕 세력들은 서열상 자신들보다 높고 명분과 권위도 갖고 있는 그녀가 전면에 나섰을 때 반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노국공주 본인은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런 입지 때문에 존재만으로도 공민왕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고 본인도 이런 자신의 입장을 남편의 개혁 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역할은 공민왕은 물론 고려 신하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원나라를 오랑캐 취급했던 조선의 신진사대부들도 그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조선 종묘의 공민왕의 사당에 노국 대장공주가 합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동문선의 기록에 의하면 공주는 고려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면서도 다른 공주들처럼 권력을 행사하거나 청탁 등은 일체하지 않았으니 신하들과 온갖 시련으로 고달팠던 백성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조 덕분에 노국 대장공주를 향한 공민왕의 사랑은 그야말로 유일무이해서 다른 여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둘이 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금슬에 비해 오래 아이가 없어 결혼 10년 만인 1359년에 최고 학자이자 중신인 이재현의 딸을 해비로 책봉했는데 이것도 공민왕은 정말 꺼렸지만 신료들과 어머니 명덕태후 홍씨가 간청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후궁을 드릴 때 노국 대장공주의 허락까지 받고 드렸지만 드린 후에는 노국 대장공주가 투기로 시금을 전폐했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환관들과 여관들이 수없이 참소해 투기하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공민왕은 후사를 위해 해비 이씨를 드렸지만 그녀와 자식을 보지 못했는데 노국 대장공주만 바라본 탓으로 보이며 신하들은 후궁을 더 드리라고 했지만 공주가 승하하기 전까지는 더는 책봉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사 권팔19 열전 권제의 후비 공민왕 후비 휘의 노국 대장공주 승희공주가 후궁 해비의 간택을 용인했다가 질투하다. 공민왕 8년 재상이 공주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왕께서 즉위하신 지 9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태자를 두지 못하였으니 양가의 여자를 뽑아 후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공주가 허락하였다. 이에 이재현의 딸을 맞아 해비로 삼았는데 사실 왕의 뜻이 아니었고 공주도 다시 후회하며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에 엄수와 궁녀녀 알들이 온갖 꼬투리를 잡아 참수하고 비방하자 공주도 마침내 투기하는 뜻이 생겼다. 흥왕사의 변에서 큰 역할을 한 노국 공주. 고려사 권팔19 열전 권제의 후비 공민왕 후비 휘의 노국 대장공주 승희공주가 흥왕사의 변란 때 공민왕의 신변을 보호하다. 공민왕 10년 홍건적 홍적을 피해 왕을 따라 남쪽으로 행차하였는데 일이 급작스럽게 일어났으므로 연을 버리고 말을 타고 가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듬해 흥왕사의 변란이 일어나자 왕이 태후에 밀실에 들어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숨었다. 공주가 그 문을 막고 앉았으며 난이 평정되자 왕이 이제야 나왔다. 고려사 권팔19 열전 권제의 후비 공민왕 후비 휘의 노국 대장공주 휘의 노국 대장공주의 능지기를 두고 토지와 노비를 우남사해 주다. 신축년 요망한 도적들이 개경을 범하였을 때는 남쪽으로 파천하여 내가 극복하는 것을 도왔으며 계묘년 흥왕사에서 갑자기 일어난 변란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도적을 몸으로 막아 가리었다. 또한 그가 흉악한 모략으로서 국세를 도둑질하려 하자 이에 기묘한 방법을 내어 비밀히 거두어 지키도록 하여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공은 제갑과 견주어도 부끄러움이 없다. 1361년에 홍건적의 침공으로 공민왕과 파천을 했는데 홍건적이 물러나자 1363년에 공민왕 및 그를 호종한 신하들과 함께 흥왕사에 잠시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과 그의 당야들이 흥왕사에서 변란을 일으켜 공민왕을 죽이려고 했으나 판관 안도적이 공민왕으로 분장해 침전에 누워있다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민왕은 이때 태후의 밀실에 숨어 있었고 노국공주는 문 앞에 앉아 반란군을 가로막았다고 하는데 공민왕은 노국공주 사후 그녀의 공을 제갑과 견주어도 마땅하다면서 칭송했습니다. 그 밖에 계책을 내어 국세를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지키도록 했다고 말했는데 정확히 무슨 방법으로 숨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목은 이색도 목은 문고에서 공민왕처럼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평을 남겼습니다. 모금문고 권십사 광통보제선사의 비명. 돌아보건대 신축년에 홍건적을 피하여 복주로 피난했다가 계묘년에 환도하면서 도성 남쪽 흥왕사를 행궁으로 삼았었다. 그런데 반적들이 한밤중에 내정으로 몰래 침입하자 상이 이를 눈치채고는 문예부의 밀실로 거처를 옮겼는데 이때 노국공주가 문 앞에서 상을 지키려고 앉아 있었다. 그리하여 적들이 그 앞에서 칼을 빼들고 덤벼드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감히 공주에게는 도끼를 부리지 못했으므로 장상이 그 틈을 이용하여 들어와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말하는 흥왕의 공신이 바로 이때의 일과 관련된 것인데 그러고 보면 공주가 보호한 공이야말로 병장기를 들고서 구원한 사람들과 비교한다 해도 실로 뒤질 것이 없다고 하겠다. 임신과 죽음, 그리고 사후. 고려사에 따르면 공주를 시중들던 몽골인 내관 팔사부라가 최연도의 아들 최원에게 구타당하는 장면을 보고 유산한 후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다가 1364년 드디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공민왕이 얼마나 절실하게 순산을 바랬었는지 드러나는 것이 사형수를 제외한 나머지 죄수들을 사면하고 공주가 위독해지자 산천과 사찰의 기원을 드리도록 했으며 나중에는 사형수까지 모두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해 2월 16일 난산으로 승하했고 태중에 있던 아이까지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 왕은 명덕태후를 모시고 덕령공주궁으로 거처를 옮겼고 3일 동안 조회를 중지하고 백관들은 검은 관에 소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고려사 권89 열전 권제의 후비. 공민왕 후비 휘의 노국 대장공주. 승희공주가 난산으로 임종하자 공민왕이 사치스럽게 장례를 지내다. 공민왕 14년 2월 왕은 공주가 임신하여 해산할 달이 차오르자 2죄 이하의 모든 죄수에게 사면령을 내렸다. 난산으로 병이 심해지자 해당 관청에 명하여 사원과 신사에서 빌게하고 또 1죄까지 사면하였다. 왕이 향을 사르고 단정히 앉아서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으나 공주는 잠시 후 흥서하였다. 왕이 슬프고 서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자 찬성사 최영이 다른 궁으로 이어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왕은 말하기를 내가 공주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조하였으니 다른 곳으로 멀리 피하여 혼자만 편하기를 꾀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왕복명에게 명하여 상사를 주관하게 하고 사흘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으며 백관은 현관을 쓰고 소복을 입었다. 이후 공민왕은 왕자를 낳기 위해 노국대장공주 생전에 후궁으로 책봉했던 해비 이씨를 제외하고도 이비, 한씨, 정비한씨, 신비 염씨 등을 후궁으로 책봉했지만 이들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해비 이씨는 공민왕의 애정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보내다 공민왕 사후에는 출궁의 비구니가 되었고 반야가 유일한 소생이었던 우왕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그녀가 노국대장공주와 닮았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고려사 전료권 29 공민왕사 공민왕 22년 3월 왕태후가 왕에게 정사에 대해 조언하다. 태후가 또 묻기를 어찌하여 비빈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은 말하기를 공주만한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태후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왕 또한 결국은 면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하여 심하게 슬퍼하십니까?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우니 삼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노국대장공주를 지극히 사랑했던 공민왕은 공주 사후에도 그녀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식사를 했으며 공주가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눴다니 그야말로 지고의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국대장공주의 요절로 크게 상심한 공민왕은 그날 이후 정치의 뜻을 잃었고 고려 왕조의 운명도 그날부로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말았는데
당시 공민왕의 연령은 고작 36세였습니다. 노국대장공주의 요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가지의 개혁을 시도하려던 공민왕에게 결정적인 좌절을 안겨주면서 뜻하지 않게 고려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민왕의 순애보가 지나쳤기 때문만은 아닌데 권문세족들의 반발을 누르고 있던 노국공주의 죽음은 공민왕이 시도한 개혁 정책의 동력이 크게 약화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요절은 다른 왕실 여인들의 죽음과 달리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정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역사 교과서에까지 서술된 얼마 안 되는 역사 속의 로맨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가 죽자 왕은 매우 비통해하며 사도감과 13색을 설치해 장례를 치르게 하고 각 환사에 명하여 전을 차리게 했는데 풍성하고 정렬하게 차리는 자에게는 상을 주어 돈을 빌려다 차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사를 크게 일으켰고 장례에는 제도를 그리게 해서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상사를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의 예에 의했기 때문에 사치를 지나치게 해서 국고가 텅 비었다고 합니다. 장례는 제국대장공주의 예에 따라 진행되어 4월 임자일에 정릉에 장례 지냈고 왕은 자신도 죽으면 공주의 곁에 묻히고자 했는데 정릉 옆 우남사를 원찰로 삼으면서 이름을 광암사로 바꿨습니다. 이에 광암사는 전국 10대 사찰 서열 2위에 이르게 되었고 일대를 광암동으로 바꾸고 광통보제선사라는 편액을 내걸었는데 보호와 관리를 위해 재산들의 침탈과 도용을 막기 위해 맹세하고 기록해 보관하게 했습니다. 또 원찰을 지정된 광통보제선사를 1372년부터 대규모로 중창하게 했는데 완공된 광통보제선사는 미륵전, 관음전, 종루를 포함해 100여 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대규모였지만 고려사와 고려사자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1366년 5월 정릉 조선공사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사용한 부재들에 너무 신경을 써서 나무 하나를 수백이 끌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기도 했고 죽은 소들이 길에 연이어 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에 국력이 얼마나 집중되었는지 왜구가 교동에 쳐들어와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했을 정도였지만 완공을 보기도 전에 왕은 시해당하는 실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공민왕이 정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는데 공주가 죽은 뒤 신돈을 등용해 개혁을 펼쳤고 명나라와 교류했으며 틈을 파고들어 요동의 동령부, 정벌에 나서는 등 영토 수복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아가 1371년 다시 개혁교서를 반포해 개혁에 대한 열정을 보였지만 이후 왕이 미친 사람처럼 변한다는 여러 기록이 나오는데 물론 조선 건국 세력이 공민왕의 행동을 곡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편 공민왕의 비극적인 최후는 공주에 집착해 백성들의 원성을 외면한 공민왕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말리지 못한 신하들과 방임만 했던 신진사대부들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튼 공민왕은 노국공주와 함께 묻혀 정릉은 고려시대 왕과 왕비를 합장한 유일한 상릉이 되는데 공민왕의 능은 옆에 있는 혈릉이며 보통 공민왕릉이나 현정릉이라고 둘을 합쳐 부릅니다. 능에는 두 능 사이를 잇는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영혼의 통로라고 했으며 무덤 공사도 왕이 직접 주관했다고 합니다. 종묘와 경기도박물관 소유본에 두 가지 노국대장공주와 공민왕 초상이 있는데 실제 초상화는 임진왜란 때 불태워져 광해군 때 건물을 복원하면서 제작한 이모본들로 실제 모습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태비윤 씨 외모가 노국공주와 비슷하는 얘기에 연산군이 노국공주 초상화를 수집하도록 명하고 매일 초상화를 보았다는 얘기가 떠돌지만 초상화를 들여보내라 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즐겨보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야사의 기록에서도 일체 언급되지 않았고 실록의 이유는 없이 노국공주의 화상을 들여보내라는 기록만 있는데 이 한 줄을 갖고 일각에서 태비윤 씨와 비슷해 수집하라고 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던 것입니다. 생전에 말을 잘 탄 것으로 추측되는데 1360년에 피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승마를 두려워하던 공민왕과 함께 기마 연습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나라의 쇠락으로 공민왕 다음인 우왕부터는 고려 여인을 제1비로 들였기 때문에 노국대장공주는 최후의 원나라 출신 고려 왕비인 동시에 최후의 이민족 출신 왕비가 됩니다. 그녀를 그린 소설로는 1942년 월탄 박종화의 다정불심이 있는데 1967년 개봉된 영화 다정불심과 2005년 MBC 드라마 신돈의 원작 소설이며 다정불심에서는 최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2005년 MBC 드라마 신돈에서는 서지혜가
2012년 SBS 드라마 신이에서는 박세영이, 2012년 SBS 드라마 대풍수에서는 배민희가 각각 노국공주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역사 교과서에까지 서술된 역사 속의 로맨스, 노국 대장공주였습니다.